나는 모든 방법을 다해 반항했다. 그것은 내게는 새로운 일이었는데 배시와 에버트가 내게 품고 있는 나쁜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실상 나는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있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나는 내 정신의 밖으로 나와 있었다. 순간적인 반항이 이런 이상한 징벌을 자초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반항하는 노예처럼 자포자기가 되어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결심했다. 에버트, 얘 두 팔을 잡아. 꼭 미친 고양이 같아. 아니, 부끄럽게도 그래. 하녀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애 아가씨. 어린 신사를 때리다니. 은인의 아들인데 말이에요. 어린 주인님이잖아요. 주인님? 걔가 어떻게 내 주인님이야? 그럼 난 하인이란 말이야? 아니, 하인보다도 못하지요. 먹고 입는 값도 못하니까요. 자,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잘못이나 반성하고 계셔요. 그들은 곧바로 리드 부인이 지시한 방에 나를 쳐넣고 의자 위에 내동댕이 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용수철처럼 일어나려 했으나 그들의 두 쌍의 손이 곧 나를 붙잡았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묶여있는 수밖에 없어요. 배씨가 말했다. 에버트, 양말 대님 좀 빌려줘. 내 것은 금방 끊어버릴 거야. 에버트는 필요한 끈을 마련하기 위해 굵은 다리에서 데님을 풀려 했다. 이렇게 묶을 준비를 하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굴욕은 나의 흥분을 다소 가라앉게 만들었다. 그걸 풀지 마. 발버둥 치지 않을게. 나는 소리쳤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앉은 의자를 손으로 꽉 잡았다. 명심하고 있어야 해요. 배씨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순수해진 것을 보자 나를 잡고 있던 것을 늦추었다. 그러고 나서 배씨와 에버트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험악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내 얼굴을 살펴보았다. 전에 이 애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하고 마침내 배씨가 에버트를 향해 말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늘 있었어. 이것이 대답이었다. 나는 마님께 이 아이에 대한 내 의견을 자주 말씀드렸는데 마님도 내게 동의하셨어. 저 애는 앙큼스러운 꼬마야. 나는 저만한 나이의 여자애가 저렇게나 앙칼진 것을 본 적이 없어. 배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보며 그녀는 말했다. 아가씨는 리드 부인의 신세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분이 아가씨를 부양하고 있어요. 만약 그분이 아가씨를 쫓아내면 아가씨는 고아원으로 가게 될 거예요. 나는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말을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태어난 이래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것은 그 말과 비슷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내가 신세지며 살고 있다는 이러한 비난은 내 귀에 희미한 노랫가락이 되었다. 몹시 고통스럽고 짓누르는 듯하면서
반쯤밖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에버트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리드 아가씨들이나 리드 도련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님이 친절하게도 그분들과 함께 길러주시는 거니까 그분들은 매우 많은 돈을 갖게 되실 테지만 아가씨한테는 한 푼도 없어. 겸손해지도록 하는 게 아가씨의 도리이고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가씨를 위해서야. 베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좀 쓸모있고 명랑해지도록 노력해봐요. 그러면 이 집에서 한 식구로 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격정적으로 되고 난폭해지면 마님께서 내쫓아버릴 거야. 분명해. 그뿐 아니라 에버트가 말했다. 하느님께서 그런 아이를 벌 주실 거야. 한참 발끈하고 있는 중에 생명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아이가 갈 곳은 어디가 될까? 베시, 이리 와요. 우리는 여길 떠나야지. 나는 저의 마음씨하고는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어. 애아가씨, 혼자 남게 되거든 기도를 하셔요. 뉘우치지 않으면 나쁜 것이 저 굴뚝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씨를 잡아가게 될 테니까. 그들은 문을 닫고는 그것을 잠가버린 다음 가버렸다. 이 붉은 방은 여분의 침실이었고 여기서 잠자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이 게이츠헤드장에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어 이 집에 있는 방 전체가 잠자는 데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없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은 이 집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방 중에 하나였다. 마호가니의 장엄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침대에는 짙은 빨강색의 능직천으로 된 커튼이 늘어져 있고 방 한가운데에 신전처럼 서 있었다. 언제나 덧문이 내려진 두 개의 큰 창문도 비슷한 천으로 드리워진 채 리본으로 반쯤 덮여 있었다. 카페트는 빨강색이었다. 침대 끝에 있는 테이블은 선홍색 테이블보로 덮여 있었다. 벽은 엷은 황갈색이었는데 사이사이에 분홍색이 섞여 있었다. 옷장, 화장대, 의자 등은 검은 광택을 내는 오래된 마호가니였다. 이러한 주변의 짙은 색조로부터 침대 위에 쌓아 올려진 매트리스와 베개는 높이 올려져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눈처럼 흰 마르세이유 침대 덮개로 덮여 있었다. 침대 머리맡 가까이 놓여 있는 큼직한 쿠션이 깔린 안락 의자도 발판을 앞에 놓은 채로 역시 침대에 못지않게 하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창백한 옥좌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 방은 불을 떼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추웠다. 그리고 어린이 방과 부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용했다. 또 사람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음산했다. 하녀만이 토요일마다 여기에 와서 유리와 가구에 쌓인 일주일분의 조용한 먼지를 닦아냈다. 그리고 리드 부인 자신은 뜸한 간격을 두고 옷장 속에 있는 비밀 서랍 속에 든 내용물을 조사하러 올 뿐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양피지, 그녀의 보석 상자,
그리고 그녀의 죽은 남편의 작은 초상화 등이 들어있었다. 죽은 남편이라는 말 속에는 이 침실의 비밀이 들어있었다. 즉 이처럼 장엄함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마술이 숨어 있는 것이다. 외삼촌인 리드 씨는 9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은 이 방이었다. 여기에 그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장의사 인부들에 의해서 관이 운반되어 간 것도 여기로부터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음산한 제사 거행에 대한 생각이 이 방을 잦은 드나들므로부터 차단시켜 놓은 것이다. 배씨와 무정한 에보트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를 남겨두고 가버린 자리는 대리석 난로 가까이에 있는 나지막한 긴 의자였다. 침대가 앞쪽에 높이 서 있었고 오른쪽에는 높고 어두컴컴한 옷장이 있었는데 희미하고 차단된 광선이 장롱 문짝의 광택을 변화 있게 해주었다. 내 왼쪽에는 꽉 닫힌 창문이 있었다. 창문들 사이에 있는 커다란 거울은 그 침대와 방의 허전하고 장엄한 광경을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진짜로 문을 잠그고 갔는지 어쨌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움직일 엄두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 일어나서 보러 갔다. 아, 그렇다. 어떠한 형무소도 이보다 더 안전할 수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나의 눈은 나도 모르게 거울 속을 바라보게 되었다. 거울 속의 허상은 실제보다도 더욱 차고 더욱 어둡게 보였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어둠 속에 점같이 보이는 팔을 가진 사람의 모든 것은 고요한데 공포에 질린 눈을 반짝이면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이상한 작은 모습은 진짜 유령인 것 같은 효과를 내었다. 배씨가 저녁 때 들려주는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고사리가 우거진 황야의 쓸쓸한 골짜기에서 갈 길이 늦어진 나그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된 반은 요정 같고 반은 도깨비 같은 조그마한 유령 중에 하나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의자로 되돌아왔다. 그 순간 미신이 나를 홀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홀린 것이 아니었다. 내 피는 아직 따스했다. 반항에 불타는 노예의 기분은 아직도 그 세찬 기운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음산한 현재의 기가 죽기 전에 맹렬히 밀려오는 회상의 생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존 리드의 모든 난폭한 횡포, 그의 누이들의 건방진 무관심, 그의 엄마의 혐오감, 하인들의 불공평한 대우, 이러한 것들이 혼탁한 우물물에 더러운 침전물을 휘저어 놓은 것처럼 나의 다친 마음 속에서 용솟음쳐 일어났다. 왜 나는 항상 고통받고 항상 위협받고 항상 죄를 뒤집어쓰며 항상 비난을 받아야만 할까? 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을까?
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쓸모 없어지는 걸까? 고집세고 이기적인 엘리자는 존경을 받고 있다. 못된 성질을 가졌고 독살스러우며 남을 헐뜯기 잘하고 건방진 태도를 가진 조지아나는 어디에서나 응석바지였다. 그녀의 아름다움, 분홍빛 뺨, 금발의 곱슬머리 등이 그녀를 쳐다보는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았고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책망을 듣지 않았다. 조는 그가 비록 비둘기의 목을 비틀고 작은 새끼 공작을 죽이고 개를 양떼들에게 풀어놓고 온실 속에 포도 열매를 따고 온실에서 가장 귀중한 식물의 싹을 짓이겨버려도 벌주기는커녕 아무도 말리기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또 그의 엄마를 늙은 계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때때로 그의 피부와 비슷하게 그녀의 거무튀튀한 피부를 욕하기도 하였다. 그는 엄마의 소원쯤은 퉁명스럽게 무시해버렸고 그녀의 비단옷을 찢거나 망쳐버리는 일도 드물지 않게 있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하나뿐인 사랑이었다. 나는 감히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의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나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또 정오부터 밤중까지 버릇없고 귀찮으며 잘 토라지고 비열한 아이라고 불려졌다. 얻어맞고 넘어져 다친 내 머리는 아직도 쓰라렸고 피가 흘렀다. 함부로 나를 때린 데 대해서 존을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욱 비이성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에게 대들었다고 해서 나는 모든 비난을 짊어지게 되었다. 불공평하단 말이야.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 자극된 나의 이성은 일시적이나마 성숙한 힘을 지니고 말했다. 그리고 똑같이 고양된 결단력도 자극되어서 이 견딜 수 없는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친다든가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전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음으로써 죽음에 이르도록 하라고 선동하였다. 그 쓸쓸한 오후에 나의 넋은 얼마나 놀랐던가. 나의 머리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던가. 그리고 암흑 속에서, 무지 속에서 그 얼마나 정신적인 투쟁을 벌였던가. 나는 끊임없는 내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는가? 이것에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 나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는 게이츠헤드 장에서는 조화되지 않는 존재였다. 거기에서 나는 없는 거나 다름없었다. 리드 부인이나 그녀의 아이들 또는 그녀의 신복 하인들과도 어울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나도 그들을 거의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집안의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성격이나 재능이나 취미에 있어서 그들과 맞지 않는 변태자. 또한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안 되고 기쁘게 해주지도 못하는 무용지물. 그들의 대우에 분개하고
그들의 의견에 멸시하려는 마음을 품는 해로운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만일 내가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질로서 재주있고 만사에 무관심하고 억지 떼를 쓰기도 하는 귀여운 장난꾸러기 아이였다면 비록 지금과 같이 의지할 곳도 없고 친구도 없다 할지라도 리드 부인은 쾌히 참아주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좀 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갖고 동무처럼 나를 대해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인들도 나에게 아이들 방에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햇빛은 붉은 방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오후 4시가 지난 때였다. 어둑어둑한 오후는 쓸쓸한 황혼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층계의 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고 집 뒤의 숲에선 바람 소리가 요란했다. 내 몸은 점점 돌처럼 싸늘해졌다. 그리고 용기도 가라앉았다. 늘 지니고 있던 굴욕감이나 고독한 우울감, 회의심 등이 사라져가는 분노의 타다 남은 등걸불 속에 촉촉히 젖어들었다. 모두들 나를 나쁘다고 한다.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 굶어 죽어야 하겠다는 것 외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그것은 확실히 죄악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게이츠헤드 교회의 성상 안치소 밑에 있는 지하실은 마음을 끄는 목적지였던가? 거기에 외삼촌인 리드 씨가 매장되었다고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나는 리드 씨를 회상하고 공포심에 떨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외삼촌 리드 씨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그분은 나의 어머니의 오빠라는 것과 내가 아직 어린 고아였을 때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과 임종 때에 리드 부인에게 나를 그녀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맹세시킨 일 등을 나는 알고 있었다. 리드 부인은 아마 그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그녀의 성격으로는 이것으로 할 수 있는 약속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 지금은 자기와는 아무 인연도 없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방해꾼을 어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린아이의 어머니 대신이 되라는 내키지 않는 맹세에 얽매여 있다는 기분이 들고 게다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이 자기 가족 속에 오래도록 침투해 있는 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겨운 일이었을 것이다. 기묘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만약 리드 외삼촌이 살아계셨더라면 나를 귀여워해 주었을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았다. 절대로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이때 내가 앉아있는 흰 침대와 그림자가 드리워진 벽을 쳐다보며 또한 가끔씩 희미하게 빛나는 거울을 무엇에 홀린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나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덤 속에서도 불편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는 자기의 유언을 어긴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을 벌한다고 한다. 나는 리드 씨의 영혼도 자기 누이 동생의 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운 나머지 죽은 사람이 있는 미지의 세계나 교회의 지하 무덤을 빠져나와서 이방 내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울음을 억지로 참았다. 너무 심하게 슬피 울어대면 그 소리를 듣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목소리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않을까? 혹은 어둠 속에서 후광을 띤 얼굴이 이상한 동정심을 품고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위안이 될 것 같으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이런 생각을 억눌렀다. 태연자약하려고 애를 썼다. 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고개를 들어 대담하게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려 하였다. 바로 이 순간 벽에 한 줄기 빛이 번쩍였다. 덧문 틈새로 새어든 달빛이 아닐까 하고 혼자 생각하였다. 아니다. 달빛은 고요했다. 그런데 그것은 흔들렸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빛은 천정으로 올라가서 내 머리 위에서 흔들렸다. 지금 같으면 그 빛은 아마 잔디밭을 걸어오는 누가 손에 든 등불의 빛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의 나의 마음은 무서운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신경은 불안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비친 불빛은 저승으로부터 온 어떤 유령의 사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에서는 열이 났다. 어떤 소리가 내 귀에 쟁쟁 울렸는데 날개가 퍼득이는 소리로 생각되었다. 내게 아주 가까이 있는 듯 느껴졌다. 나는 긴장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자제력을 잃었다. 문으로 달려가서 온 힘을 다해 자물쇠를 흔들어 보았다. 바깥 복도를 따라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나더니 열쇠가 돌아가고 배씨와 에버트가 들어왔다. 애아가씨 어디 아파요? 배씨가 물었다. 이 무슨 소람이람? 난 아주 질렸어. 에버트가 소리쳤다. 날 좀 내보내줘. 어린이 방으로 데려다 달란 말이야. 나는 외쳤다. 왜 그러는 거예요? 어디 아파요? 뭘 봤나요? 배씨가 또다시 물었다. 불빛을 봤어. 유령이 나올 것만 같아. 나는 이때 배씨의 손을 붙잡았고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일부러 비명을 지른 거라고. 밉살스럽게도 에버트가 말했다. 웬 소리를 그렇게 지른담? 정말 굉장히 아프기라도 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지만 저 애는 우리 모두를 여기로 불러 몰리느라고 그런 거야. 저 애는 잔꾀를 내가 잘 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거만한 다른 목소리가 물었다. 리드 부인이 모자의 테를 펄럭이고 그녀의 가운을 요란스럽게 바스락거리면서 복도를 따라 걸어왔다. 에버트, 그리고 배씨, 제인 에어는 내 스스로 그 애를 만나러 올 때까지
이 붉은 방에 혼자 내버려두라고 명령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님, 제인 아가씨가 너무 크게 비명을 지르기에 배씨가 변명을 했다.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배씨의 손을 놔라, 이 꼬마야. 이런 방법으로 밖에 나가는데 성공할 수는 없어. 잘 알아둬라. 나는 잔꾀를, 특히 어린애의 잔꾀를 아주 싫어한다. 내게의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내 의무다. 1시간 더 여기에 있거라. 완전히 순종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다는 조건을 지킨다면 그때 가서 풀어주지. 외숙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벌받게 해주세요. 죽을 것만 같아요. 만일 조용히 해! 이따위 반항은 지긋지긋하다고.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그렇게 느꼈다. 그녀의 눈에 나는 조숙한 연극인으로 보였다. 그녀는 심각하게 나를 극심한 감정과 비열한 마음, 그리고 위험스러운 이중 성격의 복합체로 여기고 있었다. 배씨와 에버트는 가버렸고 리드 부인은 나의 발광할 듯한 고통과 격렬한 울음소리를 참을 수 없어 하면서 갑자기 나를 밀어제끼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문을 잠가 버렸다. 나는 그녀가 사라져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가버린 뒤 곧 나는 기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의식이 이 장면에 막을 내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